안녕하세요. 가야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여러분, 정서행동장애를 맡은 윤혜지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은 우리가 주의력, 결핍, 과행동장애 이제 3차 시, 중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주의력, 결핍, 과행행동장애의 중재와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 시와 2차 시에서 ADHD의 정의를 이제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ADHD의 핵심적인 특성과 이제 그 2차적인 특성, 그리고 다양한 원인과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1차 시와 2차 시에 걸쳐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진단 도구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면대면 수업과 자료를 통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ADHD뿐만 아니라 다른 하위 유형에 대한 장애 영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진단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이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ADHD의 중재 방법과 교육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DHD 학생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중재 방법은 약물 치료나 행동 중재, 인지 행동 중재 등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바로 약물 치료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ADHD 자체를 학교보다는 정신의학과에서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ADHD에 대한 요인에서 의학적인 부분에서 어때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저희가 배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호르몬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치료가 ADHD 아동에게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고 효과가 검증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 중재는 긍정적인 강화와 또 행동 감소 절차를 사용하여서 이제 ADHD 아동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효과적인 중재 방법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인지 행동 중재는 학생 스스로가,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인지적 충동성을 통제를 하고 또 상황에 맞게끔 행동을 조절할 수 있기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인지 전략을 사용해서 학습시키는 방법이 바로 인지 행동 중재입니다. 이런 인지 행동 중재 방법은 이제 ADHD 아동 지도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분분하고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인지 행동 중재 중에서 또 ADHD에게 맞는 중재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아직도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ADHD 아동의 중재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의 치료법이 아닌 약물 치료와 병행하는 교육적인 이제 여러 중재 방법으로 함께 접근할 때에 ADHD 증상이 더 많이 개선이 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도 이제 알고 계시겠죠? 특히 우리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 행동 때문에 부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좀 그릇된 학습 습관이라든지 규칙적인 생활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충동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라든지 또 우리가 ADHD 학생들이
과제나 학습에 대해서 완성에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 낮다고 하였죠? 그렇게 잦은 실패에 따른 ADHD 아동의 학습된 무기력, 또 체계적이지 못한 사고방식이나 비효율적인 분노 처리, 또 공격적이고 ADHD 아동들은 자기중심적인 대인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나 가정에서 이제 부모나 교사에게 듣는 뭐 꾸중이나 질책에 따른 자긍심이나 그런 자아에 대한 결여 등은 사실 이런 부분 어때요? 약물 치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DHD의 중재는 약물 치료와 함께 행동 중재와 인지 행동 중재 등을 통한 복합적인 중재의 적용이 많이 필요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선행되고 있는 치료 방법이 바로 약물 치료겠죠? 이러한 ADHD 아동에게 사용되고 있는 약물 치료는 이제 이 ADHD 아동에게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얻는 효과와 또 그에 수반되는 부작용에 대한 관계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ADHD 아동에게 약물 치료를 특수교사가 정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교육자지 의학자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신의학과, 소아정신의학과에서 아동의 건강 상태와 여러 가지 상태를 파악을 해서 아동에게 맞는 약물을 결정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이고요. 주변에 ADHD 아동의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통 ADHD 아동의 약물 치료는 스위치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때요? 우리가 어두울 때 스위치를 켜야지만 방에 불이 들어오고 TV도 스위치를 켜야지만 TV가 돌아가듯이 이제 ADHD 아동에게 약물 치료를 주면서 ADHD 아동의 뇌를 활성화시켜주고 이제 그 뇌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ADHD 아동이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과잉 행동이 이제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ADHD에 사용되는 이런 약물은 이제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면서 파괴 행동을 감소시키고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 행동을 완화시키는데 효과를 두고 있는 약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ADHD의 약물 치료는 그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들이 지금 많이 발표가 되어져 있고요. 또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요. 아이가 약물에 너무 의존하게 되고 또 이게 호르몬에 관련된 약물이다 보니까 아이의 뭐 발육이라든지 또 다른 정신적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라는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들에 의하면 부작용 또한 미비한 것으로 많이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ADHD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게 늘어가는 추세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는 우리나라도 이젠 단일화 민족은 아니다, 그죠? 여러 다문화가 섞이지만
더욱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는 아주 다양한 인종과 사람들이 섞여서 나라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다시 영어를 배우게 되고 학습의 어려움을 가지고 ADHD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 주를 살펴보니 초등학교의 한 6%가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러한 약물 치료가 위험하거나 꺼려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겠죠. 그게 아직 국내에서도 정확한 통계를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이제 이렇게 ADHD나 ADD나 여러 또 정서적인 장애 아동들에게 약물 치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때요? 적절한 약물을 바르게 사용만 한다면 ADHD 아동의 약 90%가 행동이 개선될 수도 있고 또 학업도 촉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오듯이 ADHD의 약물에서는 각성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가끔은 우울증 치료제도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각성제에는 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페몰린 등이 있고요. 이 약물들은 이제 중추신경계의 활동과 각성 수준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ADHD 행동을 유발시키는 상황에서 조금 더 주의력을 향상시키고 충동성이나 활동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약물 치료는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아동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많은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겠죠. 아동이 충동적이나 활동성을 감소를 시켰기 때문에 또래 관계에 있어서도 부딪힐 일도 또 서로가 지킬 수 있는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킬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학업에 도움이 된다라고도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약물 치료가 100% 다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약물 치료는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입증된 효과에도 불구하고 또 약물 치료가 갖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일단은 한 가지 약물이 모든 ADHD 아동에게 효과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ADHD의 아동에게 각성제를 복용하게 하여도 그 아동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에게 맞는 약물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약물 복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생물학적인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각성제에 대한 부작용은 두통이 나타난다든지, 복통이 있다든지, 불면증이 생긴다든지, 식욕 감퇴, 또 심장 박동이나 혈압이 증가하거나 짜증을 많이 낸다든지,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이제 성장이 잘 되지 않고, 또 때로는 틱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기도 해요. 이런 부분이 되게 부작용적인데, 왜 이러냐면, 의사마다 아동에게 처방하는 약물에 그 CC가 틀리고 아동의 모든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ADHD 아동에게 맞지 않은 과도한 처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되게 어린 ADHD 어린 아동들에게 약물을 처방하는 사례가 되게 많은데 일단은 뭐 5세 이하의 아동을 ADHD로 진단할 수 있을까요? 지금 DSM-5에서 바뀐 게 몇 살이죠? 12살이죠? 이렇게 5세 미만의 아동을 ADHD로 진단하는 것도 어렵고, 또 이런 아동에게 이런 약물 사용을 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 사용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물은 긍정적인 점도 많고, 물론 앞서 말씀드린 부작용이나 문제점도 많지만 올바르게 처방하고 복용을 한다면 그래도 대부분의 아동에게는 안전한 약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동마다 필요한 각성제 종류와 복용량을 잘 지킨다면 또 아동에게 긍정적인 측면을 선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행동치료, 행동중재인데요. 이 행동중재는 어때요? 행동주의 이론에 근거한 응용 행동분석 전략으로서 아동의 우리가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고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방법의 행동 치료예요. 그래서 이렇게 ADHD 아동의 학습과 문제 행동 지도에 널리 사용되어 오고 있고요. 이러한 응용 행동 분석 전략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토큰 강화나 행동 계약, 반응 대가, 타임아웃 등 이런 응용 행동 분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 중재에서는 강화를 통한 행동의 변화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ADHD 아동은 강력한 강화물이 없으면 일관되게 행동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배웠어요. 아동에게 ADHD 아동은 어때요? 즉각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 저희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ADHD 아동에게는 이제 아동에게 강하고 눈에 띄는 강화 자극을 계속해서 사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칭찬, 와 같은 그냥 사회적인 자극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제 ADHD 아동에게 이러한, 사회적인 자극 같은 정적 강화만 사용한다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게 바로 행동 치료 중 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DHD 아동에게는 상황에 따라서 타임아웃이나 반응 대가와 같은 부적 강화도 적절히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행동 중재를 이제 전략을 사용을 할 때에는 하나의 정적 강화나 부적 강화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토큰 강화, 행동 계약, 반응 대가, 타임아웃 중 하나 이상을 이제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행동 중재 전략이 이런 ADHD 아동의 과잉 행동과 관련된 행동을 개선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DHD 아동의 학업기술 중재에도 이러한 행동 중재가 효과가 있고 또 우리가 정적 강화인 사회적 강화와
이런 반응 대가인 뭐 부적 강화를 통해서 이제 이런 ADHD 아동의 출석률이라든지 과제 수행에도 많은 부분이 향상이 될 수 있다라는 보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왜 과제 분석이나 규칙 지키는 것,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학습 공간에 있어서 조용하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학습 시간이 얼마나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때요? 이제 언어적으로 반복적인 학습을 할 수가 있는지, 조직적인 생활에 그런 생활이 가능한지, 그리고 읽기와 쓰기와 같은 여러 가지 학습 전략에도 전략 같은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런 ADHD 아동의 충동성을 감소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런 행동 치료에 우리가 효과를 보면 또 초기에는 ADHD 학생의 아동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는 성공적이지만 일반화시키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제 일반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맞는 변화되는 프로그램으로 일반화를 유지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아동의 성장에 맞추지 못한 부적절한 프로그램 설계라든지,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런 치료와 중재에 이제 교사와 부모가 점점 무관심해지는 거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ADHD 아동들도 주어지는 강화에 익숙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DHD 아동들을 행동 중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아동에게 대해서 강화물 우선순위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7살 아동에게 강화물로 마이쮸를 줬어요. 그런데 8살에도 마이쮸를 주고 9살에도 마이쮸를 준다면 이 아동이 9살이 되었을 때 강화물로 마이쮸를 받고 행동의 변화가 7살처럼 크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그 아이가 7살, 8살, 9살이 되면서 아이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강화물은 계속해서 변화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 치료를 할 때 아동의 수준과 현재 아동에게 맞는 강화를 계속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행동 중재가 ADHD 아동의 아주 정말 뚜렷하게 효과적이다,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하고 있지만, ADHD 근본적인 걸 개선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 행동 치료를 되게 중점으로 ADHD 아동에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주의가 산만한 행동이나 충동적인 행동이나 파괴적인 행동, 또 타인을 방해하는 행동에는 이런 행동 치료가, 행동 중재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러한 ADHD 아동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행동 중재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지금 행동 수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행동 지원이나 행동 분석에 대한 부분은 또 우리 정서행동장애뿐만 아니라 또 행동 치료라는 과목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아동에게 사용되는 스킬이나
이제 방법에 대해서도 또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저에게 따로 질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건 도저히 궁금해서 안 되겠다 하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볼 부분은 바로 인지행동치료예요. 인지행동치료는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인지적인 충동을 이제 통제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이런 일반적인 인지 전략을 학습시키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ADHD 아동들은 이런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기술을 배울 수가 있고, 또 문제 행동에 내재되어져 있는 인지 과정을 이해하는 능력도 같이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지행동 중재를 행동을 유발하는 현재의 사고와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ADHD 아동의 이제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과 충동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한 변화하는 단계적이고, 또 어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지행동 치료는 ADHD 아동이 충동적인 행동이나 실수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인지 행동 중재라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스스로 연령에 맞는 사회적으로나 학업적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들이 보통 살펴보는 부분이 바로 자기관리 전략이에요. 이 자기관리 전략 안에 자기 교수, 자기 점검, 또 문제 해결의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ADHD 아동의 다양한 문제 행동을 스스로가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자기교수 훈련에 대한 효과는 일반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음에도 스스로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때요? ADHD 아동들이 집중력이 좀 낮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물론 할 수 있는 상위 인지가 되면 좋겠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는 어때요? 개개인에 맞게끔 또 교사나 학부모 전문가들이 또 옆에서 함께 중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병행이 되어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부모 훈련이에요. 부모 훈련. 부모는 아동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앞에도 얘기했지만 ADHD 아동의 부모들 중에는 권위적이거나 지시적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부모들은 자기들이 이럴 경우에 이제 양육 스킬이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ADHD 아동을 키우면서 부모가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와 또 부부간의 갈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부모 훈련이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동의 ADHD에 대한 부분을 함께 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아동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아동을 칭찬하는 방법과 꾸중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이렇게 목록을 한번 작성을 해보고, 또 그런 부분을 개발해서 가정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되면 일단 자녀와의 우리가 이제 신뢰성을 먼저 회복을 해야지만 또 아동이 부모에 대한 훈육에 또 따라가고 규칙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동이 부모에 대한 지시에 반항 행동을 할 때에 이런 부모 훈련을 통해서 아동이 부모의 말을 신뢰하고 듣게끔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부모 훈련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부모님도 함께 치료받고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며 저는 ADHD가 아니거든요. 저는 같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라고 하는 아직 부모가 많이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나중에 특수교사가 되어서 부모 훈련에도 함께 접근을 할 때에는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이 부모를 ADHD 아동과 같은 부모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ADHD 아동을 함께 지도할 수 있는 지도적인 동반자라는 부분을 먼저 부모와 형성을 한 다음에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학교와 연계해서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을 훈련을 같이 하는 것이 부모가 또 효과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학교에서의 행동 관리입니다. 이제 학교 중심으로 하는 행동 치료는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고 있는 문제나 행동, 그리고 아동이 보이는 주의력 결핍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되고요. 보통 토큰 강화나 차별 강화, 타임아웃, 반응 대가 등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과 교사가 먼저 아동이 해야 되는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서로 규칙을 정하고 이런 내용을 이제 문서로 만들어서 행동 계약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부모에게도 알려주고 계속해서 아동이 학교에서 하는 행동을 잘 기록을 해서 부모에게도 알려주고 아동에게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동이 행동할 때마다 선생님이 조용히 해 혼자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건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행동 계약에선 도움이 되진 않아요. 정확하게 아이에게 행동을 했을 때도 칭찬을 해주고 땡땡한 네가 10번 중에 벌써 2번이나 이렇게 긍정적인 행동을 했어 라고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줄 수 있는 것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동에게도 부모에게도 피드백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또 아동이 긍정적으로 행동에 진전이 있을 때는 이제 그에 맞는 강화를 할 수 있게끔 부모와 아동에게도 정보를 제공을 하고 또 이게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학교에서만 행동이 규칙적이고 집에서는 전혀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사와 부모 간에도 이 행동 계약에 있어서는 끊임없는 의사소통으로 함께 행동의 계약을 일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사가 가지고 있는 ADHD에 대한 지식이나 또 아동을 가리키는 교육적 신념, 또 아동을 대하는 태도, 아동의 행동에 대한 융통성이 사실 ADHD 아동을 어떤 아동으로 자라게 할까에 대해서 많이 크게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ADHD를 배우면서 이런 ADHD 아동에게 많이 나타나는 공격적이나 충동적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할 것인지 내가 아동에 대한 행동은 아동이 그렇게 취하는 행동에 내가 얼마만큼의 인내심을 가지고 그 행동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지 또 내가 가정과 사회적인 지역과 학교와 아동이 이런 연계를 상호적인 연계를 통해서 얼마만큼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바로 학교에서 치료 프로그램 성공 여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주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학생 H와 관련하여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가 나눈 대화이다. 기획에 해당되는 내용을 두 가지 쓰시오 했어요. 우리가 지금 DSM-4에서 비해서 DSM-5에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이 몇 가지 변화 중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생각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1차시부터 3차시까지 이제 정서행동 장애 안에 있는 ADHD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떠신가요? 이제 이런 ADHD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아동들의 특징이나 요인 그리고 어떻게 중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오셨나요? 우리가 이제 아동들을 지도할 수 있는 수업 지도안을 작성할 때에도, 교실에 만약에 우리 반에 이제 ADHD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꼭 이 아동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중재와, 강화의 내용이 어때요? 지도안 안에는 꼭 함께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아동의 학습적인 유형의 상중하나 여러 가지 수준에 맞는 지도안도 중요하지만 행동에 대한 중재에 대한 부분도 꼭 같이 여러분들이 기입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이런 주의력 결핍 과행동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수업 지도안도 함께 작성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